우리 판례 교재가 있죠. 2023년도에 판례집이 출간이 됐고, 그 판례집을 가지고 강의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2023년도에 잘 안 나왔던, 우리 판례집에 실려있지 않았던 그런 판례들이 출제된 게 몇 개 있어요. 최근 판례도 있고, 최근 판례가 아닌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어디서 찾아갖고 끄집어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출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판례들 중에서 또다시 출제가 될 만한 것들, 한번 출제되고 폐기될 것들을 빼고 또다시 우리 시험에서 또 출제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판례집 추록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중간중간에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서 천천히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한 판례 한 판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도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뭐 어디서부터 들으셨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요 1번 첫 번째 나온 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 건데요. 산모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애가 태어났을 때 상해를 입어서 태어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피보험자라 이제 보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죠. 이렇게 생활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피보험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잖아요. 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간단해요. 태아도 얼마든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고 산모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다. 결과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공소양석에 반하여 무효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얼핏 생각하면요. 태아가 상해를 입고 태어나면 산모가 보험 수익자가 되니까 우리 생각하기는 싫지만 산모가 보험금을 노리고 태아에 상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상명보험계약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갑을 피보험자로 을을 보험금 수익자로 해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갑을 죽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자, 이걸 허용하게 되면 산모가 저 태아를 상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건 부차적인 거고 일단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얼마든지 상해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우리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죠? 자, 이때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하는데 이때 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해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때 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우리가 외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가장매매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그 다음에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어떻게 이전받아요?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이전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겠죠. 그게 이거죠. 차주, 돈을 빌린 사람과 통정해서 가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계약을 인수한 자. 자, 계약을 인수한 자 뭐예요?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금융기관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당사자죠.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계약 이전 이퀄 지위 이전 이퀄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보존채무를 이용해서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갑과 을 사이에 가짜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요. 갑이 돈 빌린 차주예요. 가장차주. 을이 가짜 대주예요. 근데 병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갑은 돈을 안 갚을 테니까 을이 갑에게 돈 갚아 그래서 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네 대신 돈 갚았다 내놔. 그랬더니 갑이 야 이거 가짜야. 허위 표시야. 무효야. 했을 때 요 병 제3자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다. 가짜 채무를 보증하고 그 가짜 채무를 이행해서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은 통정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108조 2항의 제3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3자 인놈과 아닌 놈에 대해서 각각 아닌 놈, 아까 기약 인수한 놈, 제3자에 해당하는 놈, 보증인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판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리권 남용에 관하여 비진의 표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때 선의 제3자에게도 이 항을 유추 적용해서 보호를 받느냐 이런 거예요. 대리권을 남용했어요. 갑, 을, 대리인, 병, 대리행위. 근데 이게 배임적 대리행위예요. 이게 배임적 대리행위야. 배임적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유효하죠. 그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무효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다시. 즉, 대리권 남용에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그 배임적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었을 때 이때 또다시 107조 2항을 적용해서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게 판례죠. 대리권 남용에 의해서 비진의 표시 107조 1항 단서가 유추 적용돼서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107조 2항 이것도 적용되느냐? 그렇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초래하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때 그 행위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예요. 그런데 이 제3자 그 행위 효력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러나 이 107조 1항이 적용돼서 무효가 된 이 행위에 기초하여 다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 이 사람에게는 무효라고 주장을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07조 2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갑으로부터 갑소유 X토지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 대리인이에요. 갑을 대리해서 병과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자, 이 원상회복 의무는 을병이 부담해요? 갑병이 부담해야 돼요? 아니, 갑병이 부담하죠. 대리행위에 의한 모든 효과는 그게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든 전부 갑에게 귀속이 되니까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다 누가? 갑이 부담하죠.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서 체결된 경우 대리인은 수령할 권한도 가져요. 그래 대리인 수령했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돼. 수령했어. 본인에게 귀속이 됐어. 근데 얘가 갑에게 안 줬어. 그럼 갑은 나 돈 못 받았다.
병에게 물건 안 넘겨줘. 채무불이행이죠. 을이 갑에게 돈을 안 갖다 줬다 하더라도 갑은 돈을 수령한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갑이 을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소유권을 안 넘겨주니까 결과적으로 병의 입장에서는 갑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을이 아닌 갑에게 돈 돌려달라 청구한 거예요. 그게 원상회복이죠. 갑은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계약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에 의해서 해제되었을 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을이 아니라 누가 부담한다? 본인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복대리와 관련된 건데 자주 안 나왔던 건데 최근에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을이 병에게 복대리권을 줬어요. 자, 이때 갑에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인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때의 성낙은 명시적 성낙, 묵시적 성낙을 불문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명시적 성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묵시적 성낙으로는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하죠. 자, 이 경우 명시적 성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뭐죠? 이렇게 말하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그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다른 말로 사무처리 주체가 즉 이 행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경우, 사무처리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경우, 다시 말해서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다 같은 말이죠. 판례 문구예요.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이퀄 사무처리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경우 이퀄 대리인 자신의 직접 처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 성낙이 있을 때만 복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묵시적 성낙으로는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판례 읽어볼게요. 대리의 목적인 법률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사무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가 아니야. 대리인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묵시적 성낙으로도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분양 업무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더라. 즉 사무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다. 즉 사무처리 주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무처리 주체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럴 때는 본인의 묵시적 성낙으로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고 명시적 성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례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들이 갑을 대리하여 값의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인을 했어요. 자, 이것도 잘 안 나오던 건데. 자, 먼저 무권 대리 행위가 있어요. 근데 갑이 정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추인을 한 거예요. 순서대로 무권대리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 정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을 때 소급해서 갑에게 유효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병과 정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33조 단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3자 권리는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해서 계약 시에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제3자가 누구냐 말이죠. 누구냐? 첫째, 본인과 거래한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추인 전에 거래한 자. 추인 전에 거래한 자. 세 번째, 등기 등을 갖춘 자. 이게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3조 단서에서 말하는 무권대리 추인은 제3자 권리에 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제3자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등기부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즉 등기되어 있는 제3자를 지칭한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면 무권대리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땅을 병에게 매도하고 그 다음에 갑이 그 땅을 정에게 판 다음에 등기를 마친 후에 갑이 추인했을 때 그 정, 보호되는 제3자가 되니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되겠죠. 자, 무권대리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사망을 했고요. 아니,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어요. 무권대리 행위가 있고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사망을 했고 무권대리 단독 상속했을 때 무권대리는 추인 거절 못하죠.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에 하나 을이 병에게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갑의 지위를 상속받았을 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판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무효행위 추인과 연결된 건데요.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갖고 있어요. 병에게. 근데 이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상태예요. 양도 금지 특약. 그런데 양도했어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승낙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봅니다. 판례. 그러니까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되겠지. 새로운 행위로 본다니까 언제부터 유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승낙한 때부터 유효가 되겠죠. 양도 계약시로 소급하여가 아니고요. 승낙시부터 유효가 된다. 승낙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판례가 나옵니다. 무효인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한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채무자가 승낙을 했을 때 무효행위 추인으로 보게 되고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가 추인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고 승낙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건부 행위에서 원래 조건부 행위, 가족법상 행위라든가 단독 행위라든가 엄수표 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여요. 근데 이 단독 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 면제, 유증,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경우 조건 붙일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조건 붙일 수 있고요. 마지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통지한 경우, 즉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행지체. 갑이 상당한 기간 사이 이행을 최고할 수 있어. 근데 최고하면서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라고 통지했을 때 요거를 해제권 행사로 본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해제권 행사인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조건?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조건이냐? 자, 언제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즉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해요.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해요. 계약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되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라는 단독 행위에도 예외적으로 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유거든요. 이행지체의 경우, 의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을 상대로 언제까지 이행을 청구하고 그때까지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이게 뭐예요? 해제권 행사했잖아. 근데 그 효과, 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이행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니까 해제권, 요게 해제권 행사예요. 그 행사의 효력, 즉 이퀄 계약 소멸. 언제 발생해요? 이행이 없으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행이 없으면이 뭐예요? 정지조건이죠. 이렇게 정지조건을 붙여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정지조건을 붙여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뭐 X로 돼 있네요. 5입니다. 5. 죄송합니다. 5.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언제나 최고 없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는데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고 통지한 경우에 이때는 이행 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조건으로 해서 해제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 조건부 틀린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맞죠? 틀린 거. 옳은 게 아니 틀린 거죠. 해제 조건부가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부죠. 큰일 날 뻔했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한 해제권 행사죠. 그죠? 단순히 그냥 조건부 해제권 행사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될 수 있어요. 이 조건은 무슨 조건으로 보면 되니까 정조건. 근데 해제 조건부 해제권 행사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정지 조건부 해제권 행사입니다. 이행하지 않는 것을 무슨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권 행사입니다. 해제 조건부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정지 조건부 해제권 행사.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틀린 지문이죠. 자, 조건 관련된 입증 책임인데요.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갑과 을이 증여 계약을 했는데 다투고 있어요. 그냥 증여냐? 정조건이 붙어있는 증여냐. 을이 35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이라는 정조건이 붙어있는 증여냐 그냥 증여냐가 다퉈지고 있을 때 이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이 증여에는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의 존재. 이걸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놔요.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을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놔요. 어떠한 행위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는 정조건부 행위냐 아니냐가 다퉈질 때 정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효주장자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즉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반면에 그 행위가 정지 조건부 행위일 때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즉 유효주장자,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 얘가 증명해라. 판례입니다.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일몰일권주의와 관련된 거죠. 자, 구분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등기부에 그 표제부, 여기에 전유 부분, 면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면적 표시 변경하면 되죠. 전유 부분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표시 변경 등기, 즉 경정 등기하면 되죠. 그죠? 굳이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보존 등기 말소 안 되죠. 일부 말소 안 됩니다. 소유권 등기 일부 말소는 안 되고 면적을
표시 변경 등기하면 됩니다. 이런 게 경정 등기죠.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그게 경정 등기죠. 표시 경정 등기라고 할게요. 경정 등기하면 충분합니다. 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A토지의 등기부. 소유자가 갑에서 을병정으로 순차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등기도 무효, 병등기도 무효, 정등기도 무효, 현재 소유자가 갑. 자, 이때 소유자 갑이 자신의 진정한 소유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 을병정을 상대로 순차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하고요. 그 방법하고 최종 등기 명인 정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두 가지죠. 이 두 번째 거, 최종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자, 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왜?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하잖아요. 권리와 등기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청구권,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미 한 번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법률로 등기 없이 현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진짜 등기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거 대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이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과 말소 등기 청구권은 진정한 소유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둘 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형식만 하나 이전 등기, 형식만 하나는 말소 등기를 취하고 있을 뿐 실질은 똑같은 거다.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유동집합물이라고 돼 있죠. 뭐죠? 뱀장어 100만 마리, 돼지 100마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동집합물이라고 나오게 되면 뱀장어 100만 마리, 돼지 100마리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특정성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종류, 장소, 수량 지정. 이게 특정이죠. 종류, 돼지, 장소, A 양돈장, 수량 100마리. 그러면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뭐 할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구성물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요 판례. 뱀장어 100만 마리, 돼지 100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제거 비용 청구, 예방 비용 청구, 이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214조에 기초하여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 청구권은요. 213조나 214조, 즉 물권적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뭐가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 뭐죠? 이행 판결하고 똑같다 그랬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둘이 합의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화해죠. 어디에서 합의 본 거예요? 법원에서. 그럼 법관이 합의문을 작성해줘요. 그게 화해조서예요. 법관이 작성해준 합의문, 그게 화해조서입니다. 자, 이 화해조서는 마치 이행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화해조서는 이행 판결하고 똑같으니까 그를 통한 소유권 취득이나 등기를 요한다 라고 해야 되죠. 왜?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즉 이행 판결 또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화하는 합의를 법원이 작성했다 화해줘서 이행 판결하고 똑같으니까 이 두 가지는 187조 판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미등기 건물의 승계 취득자가 원시적 합의에 따라서 직접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이게 뭐죠?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어요. 자, 그럼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를 보고 갑의 보존 등기를 생략. 한 채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해요. 이걸 대법원이 뭐라 그러죠? 갑의 보존 등기를 생략한 채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한 거. 자, 보존 등기 생략을 모두 생략이라고 해요. 이게 모두 생략 등기예요. 유효하죠.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모두 생략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이 원시 측자, 즉 건물 신축한 자와 합의에 따라 직접 보존 등기를 마쳤다. 즉 원시 측자, 신축한 자의 보존 등기를 생략했다. 모두 생략. 이렇게 되죠. 머리 못자, 머리 두자. 유효하다는 게 판례죠. 원래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경우에도 굳이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관해서 예전에 자주 나왔다가 최근에 뜸했다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갑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어요. 근데 갑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갑은요,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자주고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만큼은 타주가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타주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과실수취권에 있는 선의점유자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201조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인데 갑소유 땅을 을이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점유하면서 경작을 하고 이익을 얻고 있더라. 이 이익이 뭐예요? 과실이죠. 이 이익을 을이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느냐, 반환하지 않고 을이 먹느냐. 이게 201조 과실수취권이죠. 그리고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이 선이라면 을이 과실을 수취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의 선의가 뭐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걸 오신이라고 하죠. and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을이 내 땅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착각이 정당해야 돼요. 왜? 경계가 불분명해. 지적도상으로도 불분명해. 아니면 아예 지적도가 잘못돼 있어.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어. 지적도의 경계가. 근데 실제 경계가 이만큼이야. 이게 실제 경계야. 을이 여길 점유하고 있어. 실제로는 갑소유 땅을 점유한 거잖아요. 근데 지적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을은 내 땅이라고 착각하겠지. 근데 그게 정당하지. 왜? 지적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본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하고 and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과실수취권에 있는 선의점유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자, 문제가 생겼어요.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다는 건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에게는 손해가 생겼어요. 자, 그럼 이때 을은요,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가백에 발생한 손해는 따로 배상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손해배상의 문제. 자, 이건 우리 대법원 이렇게 말합니다. 을에게 귀책사유. 뭐죠? 고의 또는 과실. 이 있냐 없냐를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라 따로. 없으면 손해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특히 과실이 문제가 되죠. 왜? 선의는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이 있잖아요. 근데 을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그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을이 선인데 과실이 있더라. 근데 이 과실로 인해서 가백에 손해가 생겼더라. 그럼 이때는 손해는 따로 배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읽어봅니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할 때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된다. 틀렸죠?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조금 까다롭죠? 선이라면 과실이 없든 있든 7번 보세요. 선이라면 과실이 없든 있든 과실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주의, 그로 인하여 회복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이때 손해배상은 따로 해라. 이게 판례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판례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는가? 자, 이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예 없거나 또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적용이 돼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따로 있어요. 원상회복 의무라고.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라가 있단 말이에요. 과실도 반환하라거든요. 선악불문하고. 그러니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점유하고 있던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반환하고 과실도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되니까 과실주권이 인정이 안 되고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자,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인정이 안 되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는 인정이 되죠. 204조 1항. 점유 반환 청구권 이렇게 되죠. 그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되도록 되어 있죠.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손해배상 청구. 이 손해배상 청구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년 내 행사라는 기간은 제소기간이에요. 출소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04조 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1년 내 행사라는 것은 반환 청구권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204조 3항이 적용이 안 되니까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까지 본 판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판례 중에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점유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죠. 다만 기술적 착오로 측량을 잘못해서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경계가 다를 때는 실제 경계에 의합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할 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매매가 없어. 이거를 모르고 점유하면 자주, 알면서 점유하면 타주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했는데 내가 이 물건을 산 적이 없어. 그 산 적이 없다는 걸 모르고 점유, 자주, 알고 점유, 타주 이렇게 됩니다. 이걸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이퀄 매매가 없어. 그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 자주, 알고 점유 타주 이렇게 딱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멸시효이익 포기. 자, 소멸시효이익이 뭐죠? 이전득이 청구권이죠. 점유측시 완성이 되면 점유측시 완성자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굴 상대로 행사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잖아. 그죠? 점유측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권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도 당연히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A 토지를 을이 20년간 점유했고 그 20년이 될 때 소유권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등기가 무효더라.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고 그걸 포기한다는 것도 병에게 해야 되죠.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포기해봐야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점유측시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라. 포기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류라는 건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근데 그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을 하니까 부동산 압류하면 그 취득시효 기간도 중단되느냐? 안 됩니다. 여기는 적용 안 합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 중단에 준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압류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압류하면 취득시효도 중단되는가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는 압류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압류 같은 것들은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지 취득시효 기간 중단 사유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부동산이 설령 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기간 중단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건물이. 그럼 당연히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아파트 같은 거. 일동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도 성립할 수 있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공유인데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로 등기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있어요. 각 층이 별도의 구분 소유가 인정이 돼. 근데 1층을 갑과 을이 공유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를 칸막이를 딱 치고 왼쪽은 갑이 영업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을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공유로 등기가 돼 있는데 가운데를 칸막이를 딱 치고 마치 각각의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구분소유적 공유죠. 땅뿐만 아니라 건물도 이렇게 얼마든지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전세권이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판례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그럼 유효합니다. 반면에 오로지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을 성립했다. 무효가 됩니다. 나눠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무효다.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유효다.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오로지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다.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담보 목적만으로 설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에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좀 어렵죠? 각과 할 사이 임대차, 보증금. 근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을과병이 전세권 계약을 하고 얘가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어요. 근데 을이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보증금에서 차임을 충당해요. 연체 차임. 근데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금이 있잖아요. 이 전세금은요. 차임 충당 기능이 없어요. 전세금에는. 전세권에서의 전세금은요. 연체 차임 충당 기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나중에 전세권 저당권자가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갑에게 전세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거예요. 전세금 내놔. 그랬더니 갑이 야, 을이 차임을 연체한 게 있어. 따라서 이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보증금에서 충당할 거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판례가 대단히 어려워요. 자, 을이 전세권 등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에서 그 전세금은 연체 차임을 충당 못 하잖아요. 그죠? 요 범위에서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허위 표시로. 전세금에서 차임을 충당하지 못한다. 왜? 전세금에서 차임을 충당 못하니까. 연체 차임을 충당 못하니까. 근데 원래는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연체 차임을 충당하지 못한다. 요 놈은 허위 표시라는 거. 허위 표시. 원래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전세권 계약을 하고 이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바꾼 다음에 전세금에서는 연체 차임을 충당 못한다가 허위 표시로 무효해. 근데 이 허위 표시를 무효로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하는 거죠. 보증 전세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수 없다가 무효. 그러니까 충당할 수 있다잖아요. 전세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수 없다가 무효. 따라서 충당할 수 있다가 되잖아. 그 있다를 모르고 있던 얘한테는 대항을 못하는 거니까 결론은 충당을 주장 못한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후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제3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갑이죠.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하고 악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허위 표시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그럼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이 맞춰진 경우에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설정 당시에 그 전세권 설정 등기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맞춰진 걸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저당권자. 그러니까 갑은 연체 차임 충당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 못한다. 라는 것을 주장하지, 악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연체 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무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세금에서 연체 차임을 충당할 수 없다. 가 무효란 말이에요.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 악의니까 전세권 저당권자가 악의니까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건물 아니죠? 그거 유치할 수는 없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을 유치하는 거고요. 건물이 아닌 기초공사만 된 부분이나 토지를 유치할 수는 없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건물 신축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는 건물을 유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라든가 토지는 유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 유치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비용을 지출해요. 유익비를. 가액 증가가 현존해요.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죠. 그죠?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이후에 지출한 비용도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상당한이란 채권액에 상당한이야.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이 아니라. 그런데 목적물 가액이 채권보다 적어. 을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건물 가격은 5억, 채권액은 10억. 그럼 갑은 10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해야 되냐? 아니다. 목적물 가액에 상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유치물 가액이 채권액보다 적다면 채권액이 아닌 유치물 가액에 상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가 판례입니다. 원래는 채권액에 상하는 담보인데 다만 가액이 더 적을 때는 가액에 상하는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되죠.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돼.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죠.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요거를 요렇게 말해요. 채권자을과 제3자의가 불가분이더라 말이죠.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럴 때는 제3자 등기는 유효하다. 불가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인 경우 제3자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다. 자, 저당권은요. 목적물의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나 그 목적물이 압류된 이후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압류 후 과실. 차임이 바로 과실이죠. 압류 후 과실. 법정 과실이죠. 이것도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압류 후 차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근저당권은요.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확정 전이라면 채권자, 채무자, 채권, 채무, 존속기간, 최고액 다 변경할 수 있지요. 채무 확정 전에 채권, 채무, 채무자, 채권자, 존속기간,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다 변경할 수 있고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죠. 최고액을 변경했을 땐 변경 등기해야 되고요. 채무를 바꿨을 때는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이전 거는 담보되지 않고요.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변경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채무를 바꿨을 때 변경 이전 거는 담보되지 않고 변경 이후 것만 담보된다. 공동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근저당. X 토지가 있고요. Y 토지가 있고 공동근저당권자 갑이 있고요. X 토지의 제3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근저당권은 경락되고 완납한테 확정이 되죠. 채권이. 문제는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요거. 여기 근저당권의 채권액도 확정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공동근저당권자가 X 건물과 Y 건물의 공동저당을 갖고 있었는데 공동근저당 제3자가 X 건물을 경매했어요. 그러면 이 X 건물의 근저당권의 채권은 확정이 돼요. 하지만 Y 건물에 관한 채권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Y 건물에 대한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증감 변동하게 됩니다. 결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돼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요. 그럼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해지하지 않는 한 의뢰 채무와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뭐다? 여전히 동시행관계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이 이행불능이 되고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무와 매수인의 채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기억하면 되죠. 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리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효력요건도 아니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죠. 판례를 간단히 압축하는 거예요.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부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요청하는 사람이죠.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병에게 요청했다. 갑이 요약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권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거와는 별개로 갑은 을에게 야 빨리 병에게 이행하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할 권리가 있다가 되겠죠. 있다. 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그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에 계약을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 매도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거 당연히 이것도 돌려줘야 되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죠? 매도인이 계약이 존속이 될 걸 전제로 을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지연손해금 요거를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이것도 돌려줘야 되는 원상회복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그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적용해서 참작해서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적용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아니죠. 선악불문 깡그리 반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상회복에 과실상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전부 반환해야 되는 게 원상회복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과실상계를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해관계권 행사 형성권이죠. 언제 효력이 생겨요? 상대한테 도달한 때. 그런데 이 이해관계권 행사를 소송을 통해서 해석했어요.
매매 이하관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송을 정해서 등기를 이전하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하관계권을. 자, 이때 소장, 복사본이 갑에게 송달이 돼요.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송달은 기간 내에 송달돼야 되죠. 이하관계권.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하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송의 소장이 그 복사본이 상대방의 송달됨으로써 이하관계권을 행사했을 때 그 행사가 유효하려면 이하관계권 행사 기간 내에 그 소장 부본이 의사표시잖아요. 도달해야 되죠. 도달주의. 기간 내 도달. 당연한 거죠. 기간 내 도달. 계약,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 일방이 이하관계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멸실됐으면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하관계권 행사해봐야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죠? 이하관계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 다음에 이하관계권 행사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원시적 불능이다. 무효다. 그러니까 매매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하관계권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에요. 다만 그 기간을 약정할 때 20년으로 약정할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하관계권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할 때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이하관계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내 행사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이하관계권 행사기간을 정할 때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20년으로 해도 되고 30년으로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10년 초과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이하관계권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 그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더라. 10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죠. 여기서 이행 착수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 중도권 지급 있잖아. 그 외에도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동하고 와서 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넘겨. 그리고 채무자가 동석하고 이걸 동의를 해. 이것도 이행착수로 봅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대신해서 매도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자리에 채무자가 참석해서 끄떡끄떡 동의했다. 그러면 이 채권 양도도 이행착수로 본다는 거. 출제가 됐죠. 최근에. 옛날에 나왔던 건데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매수인은요, 목적물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근데 인도는 10일 날 받았고요. 대금은 30일 날 주기로 했어. 대금 지급일 전에 먼저 인도받았어. 그럼 이때는 이자 가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30일이 돼야 이자 가산하는 거죠. 즉,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물건을 10일 날 인도받았는데 대금은 30일 날 주기로 했으니 30일 주겠다라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그럴 때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10일 날 인도받고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인도받으면서 지급을 못했어. 이땐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만 대금 지급한 날짜가 아직 남았어. 따라서 인도받으면서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이때는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가 되겠죠. 자,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지만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결론 기억하세요. 영구무한의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다. 임차인이 보존 필요비를 지출했어.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죠. 자, 필요비를 청구했더니 안 줘. 그럼 그만큼 차임에서 깔 수 있느냐? 그렇다.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선해서 필요비를 지출했고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필요비를 안 줘. 그러면 임차인은 그만큼 차임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어. 그런데 얘가 대금을 안 줘.
그래서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거절하면서 땅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이 땅 사용만큼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땅은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 임차인이 매수 청구를 행사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 사용하면서 땅도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이 땅 사용 수익에 대해서만큼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겠죠. 자, 임대차 종료가 됐어요. 임차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이 원상회복은 현상 그대로 반환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상태로 반환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게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 절차까지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임대인이나 제3자가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 절차 이행 의무까지도 원상회복 의무 속에 포함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목적물이 다른 사람 소유야. 갑의 물건을 을이 다시 병에게 임대했어요. 종료가 됐어요. 자,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에게 반환해야죠. 소유자가 아니라 을에게 반환해요. 얘가 임대인이니까. 그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목적물이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병은 갑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니까. 임대인에게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소유자가 아니라 조심하세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집행권을 얻어서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법원이 얘가 우선 변제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구나. 알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되죠.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을 요구해야 되지만 임차인 스스로 경매했을 때는 굳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이 주택을 경매했을 때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임차인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이. 경매를 통해서도 분리 처분 안 됩니다. 따라서 대지 사용권만 경매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입니다.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양도담보로 설정하기로 한 약정. 무슨 뜻이죠?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이 담보를 제공하되 일단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기랑 소유권 등기까지 되어야 가등기 담보등기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탈법 목적 종중재산이라고 돼 있어요. 탈법 목적이 없어요. 없어. 탈법 목적이 없다라는 건 종중 갑소유 물건이 종원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고요. 즉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고요. 등기도 유효해요. 하지만 대내적으로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을이 부당이득한 게 없어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지만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예요. 그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예요. 나아가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따위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대외적으로는 을 소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설령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을이 말소를 청구하는 거지 갑이 직접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라는 걸 잊지 마세요. 탈법 목적 없는 종중재산 명의신탁에서 종중은 대내적으로만 소유자예요.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거나 제3자가 불법 등기했다 하더라도 신탁자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제3자 아니죠. 갑을 명의신탁, 등기, 무효. 그런데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 선악불문하고 보호. 자, 이때 제3자가 누구예요? 당사자 및 당사자의 포괄승계를 제외한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죠. 그죠?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 및 등기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란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상속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죠. 그러니까 숙탁자의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죠. 반면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했어. 얘는 제3자가 되겠죠. 얘는. 을의 채권자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했을 때 얘는 당연히 제3자로서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제3자의 범위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제3자는 누구라고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상속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이 명의신탁 약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면서 선악을 불문한다. 이게 제3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을 뺀 가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명의신탁자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했다. 자, 명의신탁 중에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있잖아요. 신탁자, 수탁자, 신탁자가 매매,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매매, 계약 명의신탁. 그런데 이 수탁자가 병과 계약을 하면서 갑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를 표시했어요. 즉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어요. 그럼 뭐예요? 수탁자이면서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누가 되는 거야? 얘잖아. 그러면 계약 명의신탁, 계약은 을이 했지만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3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신탁자의 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신탁자를 위한 것이니까 이건 대리인이에요.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매수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고 얘가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명의신탁으로 봐야 되겠죠. 3자간 명의신탁. 다음, 자, 탈법 목적의 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건데, 뭐 유효든 무효든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넘겨 2자간 명의신탁. 자,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자간 명의신탁에서 탈법 목적이 있을 때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다 말이죠. 즉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 부당한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던 거고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순탁자는 부당한 이득은 없는 상태고
따라서 갑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을이 부당이득한 건 없으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나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있어. 갑이 소유자니까.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말소등기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을이 왜? 부당이득한 게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판례까지 포함해서 우리 판례 자료에 없는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밑에 있던 판례 요 해설까지를 다 읽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들으시고 요 출제된 지문 요거 위주로 OX를 판단하는 훈련을 해주시면 또 출제가 됐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